네, 안녕하세요. 아테네의 길을 묻다라는 제목으로 앞으로 55회에 걸쳐서 강의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네, 강의를 소개하는 영상부터 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테네의 길을 묻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편가르기 선동 정치가 나라를 망친다는 아테네 패망의 교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영상을 하나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종묘의 정전인데요. 이 사진은 배병호 작가가 찍은 사진입니다. 정말 건축물도 아름답고 또 사진도 아주 멋지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크 게리가 말했듯이 종묘의 정전을 이 파르테논 신전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뭔가 너무 좀 과장된 얘기가 아닐까요? 그래서 프랑크 게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분입니다. 1929년생이니까 지금 95세가 되셨는데 그가 설계한 아주 대표적 건축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구겐하임 박물관인데요. 정말 뭐 아직답기 그지없습니다. 이분은 건축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받으셨고요. 또 전 세계 유명 대학 19군데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으셨더라고요. 뭐 일부 사람들은 뭐 20세기 최고의 건축가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리더군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 왜 우리나라 종묘 정전을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에 비견할 만하다고 그렇게 축 켜 세웠을까요? 좀 과장되거나 립서비스는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두 건물을 이리저리 비교해 보았는데요. 그러다가 제가 이런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네, 이게 종묘 정전이고요. 이게 파르테논 신전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우 닮아 있지 않습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공통점, 즉 외관상의 공통점보다도 바로 이것, 즉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내면의 공통점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것은 바로 꾸밈이나 장식이 없는 단순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또 절제미라고도 부르더군요. 프랑크 게리는 절제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이것은 프랑크 게리가 종묘 정전을 바라보고 있는 뒷모습입니다. 그는 일찍이 한번 한국에 다녀간 적이 있었는데 종묘 정전은 반드시 보아야 한다면서 두 아들과 두 며느리 그리고 가족들을 대동하고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때 아들과 딸들,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마치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것은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것처럼 이 안에 들어서는 순간 이 종묘의 정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느끼게 될 것이다. 특히 바로 이 고귀한 단순함 그리고 조용한 위대함 이거를 느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말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종묘 정전은 단순함으로 위대하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단순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느낄 수 있도록 제가 단순하지 않은 건물 몇 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지요. 요거는 독일 켈른에 가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켈른 대성당입니다. 그 정문 위에 있는 장식이 정말 화려하고도 복잡합니다. 빈틈이 없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지요. 예, 다른 것 하나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베니스에 가면은 볼 수 있는 산 마르코 성당입니다. 이 건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양식은 이게 비잔틴 양식이라서 앞에 보시면 켈른 대성당의 고딕 양식인 것과 차이는 있지만 이 아치라는 것을 제외하면 거기에 장식되어 있는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복잡하고도 아름다운 그리고 빈틈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색다른 건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인도의 마두라에 가면 볼 수 있는 힌두 성전인데요. 어디 빈틈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야말로 단순함과는 까마득하게 거리가 멀지요. 예. 그렇다면 왜 아테네와 조선 왕조의 사람들은 이렇게 단순한 건축물을 만들었을까요? 혹시 무슨 기술이 없어서 또는 생각이 없어서 어쩌다 보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그들 나름대로 뭔가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 두 건축물에는 그들의 사고방식, 즉 사상과 철학이 녹아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말이 누가 한 말인지 알고 계신가요? 소크라테스? 예,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리스나 아테네에 대한 지식이 많이 좀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말이 되겠습니다만 그런데 아무튼 이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의 의미를 또 분명히 알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nothing in excess 매사에 지나치지 말라는 이 두 말을 함께 이해할 때 비로소 그 뜻을 잘 알 수 있다고 그럽니다. 대부분 우리는 그냥 너 자신을 알라 요 말만 알고 있었지요. 예,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너희는 신과 달리 언젠가 죽는 존재다. 그리고 너희는 신처럼 완벽하지도 못하느냐. 그러니까 그거를 스스로 자각하고 매사에 지나치지 말라. 이런 교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혹시 좀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조선 왕조가 그토록 숭배했던 유교의 핵심 사상인 바로 중용입니다.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어야 한다는 말과 매사에 지나치지 말라는 말은 깊이 들어가면 차이를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냥 상식적으로 말해서 일맥상통하는 면이 아주 많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2500년 전 고대의 아테네 사람들과 조선 왕조 500년 전 사람들이 어떻게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또 그 똑같은 생각을 이렇게 건축물로 표현했다는 것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고대의 아테네와 대한민국은 제가 지난 4년 동안 한 15,000시간여를 들여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고대의 아테네와 대한민국은 이렇게 쌍둥이처럼 닮은 꼴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고요? 네, 제가 그 근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먼저 아까 제가 델피 신전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크라테스보다 200년 전 사람들이 델피의 격언이라는 너 자신을 알라 그리고 매사에 지나치지는 말라를 기둥에 새겨 놓았다는 바로 델피 사원입니다. 델피 사원의 복원 모형인데요. 델피 박물관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탁이라는 것은 신에게 물어서 점을 치는 곳이라는 뜻이. 예, 이런 곳이 그리스에는 여러 곳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델피 사원이 가장 유명해서 그리스 내에서뿐만 아니라 지중해 연안의 여러 나라들에서 이곳으로 점을 치러 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모습의 폐허로 남아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가 고대의 아테네와 대한민국은 쌍둥이처럼 닮은 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테네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국가이죠. 그리고 사유재산과 자유가 보장된 그럼으로써 경쟁을 통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그런 나라라는 공통점을 또 가지고 있지요. 또 아테네는 그리스에서 가장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해상 교역에 뛰어들어서 활로를 찾았고요. 우리 대한민국도 부존 자원이 빈약한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출주도 경제 성장으로 국가가 발전된 것은 두 나라가 같이 가지는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뭐 우리가 잘 알듯이 고대의 아테네는 철학, 의학, 뭐 문학, 연극 뭐 모든 점에서 지중해 문명의 중심지였죠. 그런데 좀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전자, 자동차 등 여러 가지 산업은 물론 영화, 음악 등 소위 한류 문화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또한 저는 하나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 나라 공이 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을 동시에 달성한 나라입니다. 여기서 제가 드린 말씀은 뭐 제가 좀 설명하기 쉽고 또 여러분들도 이해하기 쉬운 것을 몇 개 골라서 설명드렸을 뿐이고요. 앞으로 아테네를 조금 더 깊이 공부하시다 보면 정말 놀라운 점에서 놀랄 만큼 닮은 꼴을 발견하고 여러분도 무척 놀라시게 될 것입니다. 뭐 그런 것은 뭐 좀 차차 또 알아보기로 하고요. 예, 이렇게 고대 아테네와 대한민국이 닮은 꼴이라면 그러면 고대 스파르타와 북한은 어떠냐? 네, 역시 닮은 꼴입니다. 똑같은 군국주의 군사국가이지요. 그리고 자유가 있었나요? 없지요. 인권이 있었나요? 없었지요. 그 점에서도 똑같습니다. 스파르타는 노예 반란을 우려해서 북한은 세습체제 붕괴를 우려해서 지금 폐쇄국가로 되고 말았지요. 그 점에서도 똑같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파르타는 군사력을 제외하면 북한은 핵 위협을 제외하면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야말로 비문명국가 불량국가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 하나만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스파르타에서 7살짜리 어린애가 아고게라는 군사학교로 끌려가는 모습입니다. 길을 돌아다보는 모습이 어딘가 좀 애처로워 보입니다. 이렇게 한번 들어가면 이 사람들은 60세까지 군복무를 합니다. 그럼 북한은 어떻느냐? 유치원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어린애들의 모습입니다. 이들도 역시 60세까지 군복무를 합니다. 물론 북한의 군복무는 남성 10년, 여성은 7년입니다만 사실상 노농조구대에 한번 편성이 되면 매년 한 번씩 군사훈련을 받고 또 언제든지 군대에 징집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군복무 기간이 60세까지라고 말하더라도 뭐 크게 틀린 말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스파르타와 북한은 똑같은 군국주의 군사국가였습니다. 자,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테네는 이렇게 찬란한 문명의 국가가 되었고요. 스파르타는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그리스에 여행을 가시면요. 스파르타는 아예 여행 코스에서조차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 정도로 볼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찬란한 문명의 아테네가 군사국가 스파르타에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왜 문명국 아테네가 군사국가 스파르타에 망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것을 반면교사로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와 아테네의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먼저 아테네 멸망의 원인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그 번영의 원인을 좀 알아봅시다. 그래야만 나중에 그 멸망의 원인을 보다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아테네의 번영은 위대한 시민들과 그리고 뛰어난 지도자들의 합작품이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의 정신은 크게 세 가지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레테입니다. 이것은 탁월함의 추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모든 사람이 서로가 탁월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경쟁적인 사회가 됐고 그 경쟁이 바로 아테네를 아주 빠르게 성장시키게 되었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공선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이익보다도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하는 그런 정신입니다. 이것이 아테네를 강한 결속력을 가진 나라로 만들었고요. 세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아테네와 그리스는 신화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이나 아테네 사람들 모두 신을 진하게 섬깁니다. 신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신에게 굴복하지는 않아요. 때로 신이 마음에 안 들면 대들기도 하고 맞서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아테네는 신들이 이끌어 나가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이 주도가 돼서 이끌어 나가는 나라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은 특히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아요. 신비한 것에 매달리지를 않고 오히려 사물의 이치를 파악해서 예를 들어 사람들의 병도 고치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바로 이 사물의 이치가 뭡니까? 피직스. 우리말로는 물리죠, 물리. 이게 바로 과학 문명의 토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테네의 세 가지 정신이 바로 아테네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고, 물론 이것이 아테네에만 있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른 도시 국가들에도 이런 정신이 있었습니다만 아테네에서 이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지도자들은 어떠했느냐? 네, 아테네를 번영으로 이끈 지도자는 5명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솔론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꼽을 수 있는 것은 독재자였지만 경제적 번영의 기초를 닦았던 페이시스트라토스고요. 그다음에 민주주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클레이스테네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살라미스 해전을 승리로 이끌어서 전쟁 영웅이 된 테미스토클레스, 해양 제국을 건설하고 아테네 문명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페리클레스, 이렇게 5사람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들이 한 200년에 걸쳐서 아테네를 부흥시킵니다. 그런데 본래 아테네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였거든요. 그야말로 초곤목피조차도 어려울 정도로 그리스 모든 도시국가들 중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아테네 시민들의 정신과 이 지도자들의 리더십 덕분에 아테네가 그렇게 찬란한 문명국가, 그야말로 유럽 문명의 뿌리, 지금은 뭐 지구 문명의 뿌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 지도자들의 이 특징을 몇 가지 꼽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뭐 겉으로 드러난 모양새는 조금씩 다르지만 중용, 관용, 인내, 절제 등 바로 앞에 말씀드렸던 그 델피의 격언을 잘 따랐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들은 시민들을 위해 군림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시민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나라를 이끌어갔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아무런 특권도 인정되지 않았고요. 뭐 심지어 이들은 봉급도 안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만약 전쟁터에 나갈 때는 그 전쟁에 참가하는 비용도 자기 스스로가 부담을 했습니다. 이러한 정신이 로마로 건너가서 로마 공화정역입니다만 동등한 사람들이 첫 번째라는 말도 탄생을 시켰죠. 지도자가 특별한 것이냐, 동등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동료 시민이라는 단어도 탄생되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정치인이 이 동료 시민이라는 말을 많이 쓰던데 앞으로 그 사람이 얼마나 특권을 내려놓는 그런 정치를 실현하는지 우리가 한번 지켜볼 일입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아테네가 이룩한 놀라운 가시적 성과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페르시아 제국이고요. 이것이 아테네와 스파르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입안에 들어가 있는 형국이죠. 뭐 페르시아가 입을 꿀떡 한번 삼키기만 하면 그런 모양새입니다. 실제로 페르시아는 아테네 스파르를 합친 것보다도 인구 기준으로 따지면 100배, 면적으로는 1000배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군사국가였던 스파르타는 오히려 이 전쟁에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첫 번째 전쟁 때에는 아예 한 명도 보내지 않았고요. 두 번째 전쟁 때에는 겨우 300명을 보냅니다. 당시 페르시아 아군은 30만이 넘었다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 레오니다스 왕이를 필두로 해서 워낙 용감하게 싸워서 페르시아 제국을 서늘하게 만들기는 했지만, 그리고 일부 도시국가들이 좀 도와주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아테네 혼자서 싸운 것이나 별 진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테네가 바로 페르시아 제국을 2번이나 물리칩니다. 그냥 물리친 것이 아니라 박살을 냅니다. 전쟁이 끝난 후 한 50년 동안은 페르시아가 아예 그리스 쪽으로는 눈길조차 보내지 못할 정도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던 것이지요. 정말 놀라운 승리였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들의 정신입니다. 그때 이들이 했던 말이 무릎 꿇고 사느니 차라리 서서 싸우다 죽겠노라는 바로 자유에 대한 강인한 의지, 즉 자유의지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야 될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건 또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라를 멸망시키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맨 먼저 등장한 것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무드장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열둥에 사로잡힌 선동가였습니다. 이 사람은 귀족들을 극도로 혐오했어요. 그러나 그 귀족들과 손잡고 명정치가 페리클레스를 쫓아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권력을 잡은 다음에 맨 처음 한 일은 배심원 일당을 한꺼번에 3배로 인상하는 것이었어요. 이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공정한 것을 자랑하는 아테네의 시민법정은 그동안에는 공정한 재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루어졌는데, 이때부터는 오로지 3일치 일당에 관심 있는 사람들로 채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클레온에 의해서 이 재판이 좌지우지하게 소위 사법장악이 일어났던 것이죠. 오죽했으면 그때 유행한 말이 있는데요. 시코판시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면 소송갈치라는 말이 될 건데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소송을 제기해놓고 공갈 협박을 해서 돈을 뜯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말이 유행했을 정도이니 오죽했겠습니까? 이 클레온이라는 사람이 아테네에 끼친 폐해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 한 사람의 선동가가 또 다른 선동가를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귀족들을 배신하고 전행을 일삼습니다. 그러니까 귀족들은 이 사람에 대항할 수 있는 온건한 사람을 하나 고른다고 고르서 세웠는데 그만 그 사람 또한 꼼수 선동가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 니키아스입니다. 그는 은광에서 막대한 돈을 벌은 아버지 덕택에 아테네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돈으로 그럴듯하게 겉모습을 포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이 사람은 겁쟁이에다가 꼼수로 일관하는 그야말로 편가르기 선동꾼에 불과했습니다. 또 이 사람은 평화주의자였어요. 맹목적 평화주의에 빠져서 스파르타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면서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그때는 그 승리를 목전에 두고 있을 때였거든요.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전쟁을 막기는 막았는가? 아닙니다. 오히려 스파르타에 회생의 기회를 주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악이었던 것은 바로 정적 알키비아데스를 거짓으로 선동해서 모함합니다. 그래서 그를 쫓아낸 다음에 자기가 시칠리아 원정에 나서는데 거기에 가서도 또 꼼수에 꼼수를 부리다가 결국 참혹한 패배를 겪습니다. 어느 정도냐? 그 전쟁에 참가한 2만 명 가까운 병사들 중에 살아 돌아온 사람이 단 한 명, 한두 명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기록으로는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더욱 꼴불견인 것은 그 와중에서도 부하들을 인질로 잡힐 때니 내 목숨은 좀 살려달라고 구걸했다는 거 아닙니까? 참 이런 지도자가 있을 수 있는 건가요? 결국 자신도 처형당하고 역사에 오점을 남긴 그야말로 최악의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테네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또 한 명의 선동가가 등장합니다. 그는 재승박덕 천방지축의 선동가 알키비아데스입니다. 그는 아테네 최고의 명문가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체주가 아주 뛰어났어요. 그야말로 군계 일학이었어요. 생긴 것도 너무너무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그리고 이게 또 사생활이 아주 문란합니다. 시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지요. 정득들이 이걸 그만두겠어요.
끊임없이 이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니키아스가 모독을 했다 이렇게 거짓으로 이렇게 모함해가지고 궁지에 몰리자 뭐 죽는 거거든요. 신성모독이라는 것은 스파르타와 페르시아로 막면서 기꺼이 그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아테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용서할 수 없는 배반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재주가 얼마나 또 신출기만한지 우여곡절 끝에 궁지에 몰린 아테네로 다시 돌아옵니다. 아테네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합니다. 나를 다시 돌아가게 해주면 내가 페르시아를 끌어들여가지고 스파르타를 내가 물리쳐주겠다. 물론 거짓말이었죠. 그런데 또 돌아와가지고 연선연승을 거둡니다. 기세를 올려요 막. 근데 이게 정적들이 이걸 또 두고 보지를 않아요. 이를 또 초방시킵니다. 그냥 초방만 시키는 게 아니라 또 페르시아를 사주해가지고 망명지에서 무참하게 살해됩니다. 결국 알키비아데스는 틀림없는 이 사람도 선동가입니다. 그러나 또한 선동정치의 피해자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네, 이렇게 세 사람의 선동가에 의해서 아테네는 30년도 채 되지 않는 안에 그냥 망해버리고 맙니다. 바로 이들이 아테네를 멸망시킨 선동가 3인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아테네의 지도자로 뽑은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아테네 시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 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뜻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테네가 망하게 된 것은 전쟁의 와중에 역병이 발생을 했고 이 틈에 선den과 클레온이 시민들의 불안감을 자극해가지고 페리클레스를 축출하면서 망조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이어 선동가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편가르기와 선동정치를 일삼습니다. 이 선동정치의 특징 중에 하나는 건전한 상식에 의한 판단 능력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이성을 마비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 시민들은 개처럼 끌려다니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도 워낙 아테네의 해군은 뛰어났습니다. 연전연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반격에 성공하여서 승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중후정치에 빠진 아테네 시민들, 어리석은 시민들이 집단 광기에 빠집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들을 모조리, 물론 2명은 도망갔습니다만 결국 8명 전원을 처형하거나 추방시킵니다. 결국 더 이상 싸움을 이끌 장수가 사라진 아테네는 기원전 404년 그 찬란하던 문명을 뒤로하고 스파르타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바로 이것입니다. 이 그림은 그 아테네에 유명한 희극 작가가 있었는데요. 아리스토파네스라고. 그 사람이 쓴 기사들이라는 희극의 대본에 사파로 실려 있는 그림입니다. 바로 이렇습니다. 정말 선동정치를 기가 막히게 묘사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성이 마비된 채 개처럼 끌려다니는 모습을 표현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테네는 스파르타에 망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선동정치에 망했다는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럼 이게 선동가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콜롬비아 대학의 역사학자인 루틴이라는 분이 아주 흥미로운 그런 선동가의 특징을 8가지로 정리해 놓으셨더라고요. 그 역사상 있었던 모든 선동가들의 특징을 다 정리해서 그걸 하나로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이런 8가지 특징이 있었다는 거예요. 충분히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째, 선동가는 연설을 잘한답니다. 그야말로 누가 아주 시원한 연설로 해가지고 정치적 스타덤으로 올라섰는지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아첨과 욕설을 잘한다는 거예요. 누가 아첨을 즐겨 했는지, 특히 여기서 말하는 욕설은 영어로는 인벡티브라고 그랬던데 이 말은 아주 험상궂고 아주 쌍스러운 욕설을 말합니다. 뭐 이건 제가 굳이 설명을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셋째는 결정적 이슈를 교묘하게 회피한다는 겁니다. 누가 뭘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하거나 또는 엉뚱하게 동문서답을 한던가, 때로는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딴 사람 보고 저 사람이 잘못한 거라고 이렇게 떠다민다든지, 그렇게 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다든지, 뭐 그런 사람이 바로 선동가의 특징이라는 것이겠지요. 네, 넷째는
무엇이든지 약속한다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한테 자꾸 뭐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사람. 뭐 최근에도 여러분들이 누가 이런 말을 했는지 이미 뉴스에서 들으셨으리라고 봅니다만. 그다음 다섯째, 주로 감성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정치적 구호라든가 이런 거를 써서 사람들을 이렇게 막 이성을 마비시킨다는 거죠. 또 때로는 그 동정심을 사귀고 있는 행동이 있죠. 뭐 제가 뭐라고는 제가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행동을 자주 하는 것이 바로 이 선동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종, 종교 또는 계급적 편견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정 계층이나 또는 뭐 종교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반감을 조장하는 이런 말을 일삼는 사람이 바로 선동가라는 얘기죠. 우리나라에서 뭐 종교나 뭐 이런 것보다는 주로 이제 계층적 반감을 드러내는 그런 반언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 뭐 있지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곱째는 원칙에 대한 의지가 없다. 이 말은 원칙 없이 이랬다 저랬다 말을 자주 바꾸는 것이 바로 선동가의 특징이라는 얘기입니다. 뭐 대표적인 사례를 여러분도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다음에 여덟째, 선동가는 대중의 주인이 되고 싶은, 이게 결국은 이제 권력욕을 말하는 거겠죠. 특히 뭐 대통령 되고 싶었다는 것이 대표적이겠습니다만 그런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다. 즉 권력을 절대 놓지 않으라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선동가의 특징 중에 하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루틴이라는 콜롬비아 대학의 역사가가 한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치 이 양반 6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거든요. 타임머신을 타고 한번 왔다 간 것은 아닌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라서 섬뜩기까지 합니다만은, 아무튼 만약 8가지 특징에 모두 해당하는 정치가가 있다면 제가 보기엔 그 사람은 틀림없는 선동가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테네가 그러했듯이 바로 망국에 이르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가르기와 선동 정치로 갈기갈기 찢어진 이 나라를 국민 대통합으로 이끌어줄 현자가 나타나기를 간절하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500년 전 아테네는 분열 직전의 혼돈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때 한 현자가 나타났습니다. 다름 아닌 솔론이었습니다. 그는 극단적 분열 상태의 아테네를 중용으로 통합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스스로 모든 권력을 내려놓고 호련히 떠나갔습니다. 그는 떠나갔으나 그가 씨를 뿌린 중용은 싹이 터서 찬란한 아테네 문명으로 자라났습니다. 한 줄기 백열로 어둠 속에서 빛나는 찬연한 아테네 문명의 토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극도의 편가르기와 선동정치의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중우정치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2500년 전 아테가 패망할 때에도 그러했습니다. 이것은 진보, 보수 또는 여야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국가의 존망이 걸려있는 우리 모두의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편가르기와 선동정치로 분열된 이 나라를 통합할 현자, 권력욕에 사로잡힌 선동가가 아니라 시민들 위에 군림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시민들을 동료로 생각하는 진정한 국민 대통합의 지도자가 이 땅에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강의를 마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격려와 성원 그리고 참여가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을 기대해 마지 않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솔론의 토지개혁과 이승만의 농지개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도 아테네와 대한민국의 공통점을 말씀드렸는데 이 솔론의 토지개혁과 이승만의 농지개혁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닮아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면 또 한번 깜짝 놀라시게 될 겁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